6. 상해 망명자의 어머니. 1920년 겨울 어느 날 기선 봉천호가 신누런 황포강을 서서히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거대한 상해가 도전이라도 하듯이 강안으로부터 그 윤곽을 나타냈다. 하지만 나도 거의 만 16세가 되었으므로 두렵지는 않았다. 아부는 1달러를 달라고 했지만 마차삭스를 깎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무소까지 80센트에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무소에 도착하자 마부는 3달러를 내라면서 마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거리에는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상해 조선인 거류 민단까지 가자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나는 냉랭한 태도로 1달러 50센트를 내밀었다. 이런 행동으로 나는 시골뜨기로 얕보인 인상을 불식시키려고 했다. 실은 마부가 거리 한모퉁이로 나를 끌고 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강탈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던 것이다. 민단에서 나는 임원 한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그는 월 15달러씩 받는 조선인 하숙집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그 사람과 겸상해서 밥을 먹었고 그래서 우리는 친해졌다. 후에 이 사람은 아름다운 여배우의 협력을 받아 폭탄 테러를 하여 유명해졌다. 또한 이 일로 조선에서 감옥살이를 한 후에 그는 만주국 군대에 입대하여 비밀리에 조선인 전쟁 포로를 30명이나 도주시켰다. 나는 월 20달러를 받고 독립신문의 조선어, 교정, 자겸, 식자공이라는 일자리를 쉽게 구했다. 이 신문은 비합법의 급진주의적 민족주의 신문으로 이광수가 편집하고 있었는데 창간 후는 상해에서 나왔지만 그 후에는 다른 곳에서 발행되었으며 인쇄한 신문이 몰래 국내로 반입되었다. 저녁이면 나는 조선인성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였다. 그 밖에 에스페란토어와 무정부주의 이론도 공부하였고 틈이 나면 상해에서의 조선인의 생활과 활동을 모든 면에 걸쳐서 조사하였으며 상해의 망명에 있던 모든 조선인 혁명가들과 친하게 되었다. 또한 전차를 타고 시내 곳곳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나에게 상해는 새로운 세계였으며 서양의 물질 문명과 움직이고 있는 서구 제국주의를 처음으로 본 곳이었다. 나는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비참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여러 나라 말이 사용되고 있는 이 드넓은 도시에 매료되었다. 1919년의 3.1운동이 외놈에게 진압된 뒤 상해의 프랑스 조계가 조선혁명운동의 주요한 지휘소로 되었다. 3,000명의 망명 정객이 여기에 모여 서울의 외놈 기구와 사이도 총독의 그럴싸한 조선인 자치 계획에 대항하여 독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임시정부의 결성 준비 모임이 1919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그해 겨울에 임정사무실이 프랑스 조계에서 문을 열었다. 건물 옥상에는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휘날렸다. 임정을 조직한 주요한 인물은 이동휘 장군과 해외에서 돌아온 몇몇 학생들이었다. 임시정부는 국내와 만주의 동조자들로부터 비밀리에 재정 지원을 받았다.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이동휘 장군은 총리직을 맡았다. 임정에는 의회와 기관지도 있었으며 해외에 조선인의 중심지가 있는 곳에는 모두 지국을 두었다. 또한 상해에는 사관학교를 세웠는데 1기생 200명, 2기생 80명을 배출하였다. 프랑스 당국은 조선인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프랑스 당국에게 보호해주는 데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였고 또한 대표를 파리에 보내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프랑스는 동양에서 프랑스 문화와 세력을 확대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11년 일본 군대가 장군의 부대를 국경 밖으로 몰아내자 장군은 만주로 피해갔다. 장군은 즉시 만주와 시베리아의 조선인 사이에서 새로운 저항운동과 양성운동을 시작하였다. 교육 사업을 하였고 농민 속에서 조선인 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이동희 장군은 러시아의 선례에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자가 된 최초의 조선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조선은 소련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10월 혁명 때 수천 명의 조선인이 싸웠다.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극동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18년에 장군은 이르쿠츠크 공산당이라는 최초의 조선인 공산당을 조직했으며 이 일로 모스크바에 갔다. 하지만 자기가 입당한 사실은 비밀로 하였다. 이것은 중국보다 4년 앞선 것이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후 승전국들이 조선에 약간의 정의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민족운동이 일어나자 시베리아에 있는 조선인들은 수만 명의 회원을 갖는 시베리아 한인회를 만들어 1919년에 이동휘 장군을 상해에 대표로 파견하였다. 조선민족운동의 시베리아 만주파 지도자로서 이동휘는 군대를 조직하여 대일전쟁을 시작할 것을 열망하였다. 그는 대일전쟁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임시정부 하에 군사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시베리아와 만주에 대규모의 조선군을 키울 계획을 세웠다. 그 당시 만주에는 6,000명의 독립군이 있었다. 시베리아에 있는 빨치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다. 1922년에 임시의정 원해의가 상해에서 열렸다. 이동휘는 아메리카파 민족주의자들에게 패했다. 그러자 이동휘는 임시정부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는 임정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조선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다. 이동휘의 생각은 우선 강력한 혁명적 대중정당을 조직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1918년에 이동휘가 맨 처음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갔을 당시 그는 이론이라고는 전혀 갖고 있지 못했으며 오로지 대중운동과 소련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다. 조선의 공장, 철도, 농촌에 얼마만큼의 노동자가 있느냐고 레닌이 물었을 때 그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레닌은 웃으면서 지노비에프를 불러서 말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동휘 동지를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동휘 동지는 조선 독립에 대한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방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은 혁명적 기질을 전혀 갖지 못하고 다만 테러리즘과 군사행동의 배경만을 갖고 있을 따름입니다. 1922년에 재차 모스크바에 갔을 때 이동휘는 임시정부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또한 공산당을 만들기에는 때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즉 혁명적 군자들이 독립을 위해 광범위한 민족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하였다. 그런 후 이동휘는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레닌은 50만 루블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안평산이라는 조선인 변호사가 그중 30만 루블을 소련에서 몽고로 가지고 갔는데 도중에서 일행 4명이 모두 귀족에게 살해되었고 돈도 광탈당했다. 1923년 겨울에 김립이라는 조선인 공산당원이 나머지 20만 루블을 가지고 상해로 왔다. 김립은 10월 혁명 이전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이 땅의 민주적인 지도자였다. 1919년에 코민테르는 그를 상해로 파견하였다. 그는 이동휘 장군을 도와서 상해에서 조선 공산당을 조직하였으며 1922년에 모스크바에 갈 때 이동휘와 동행하였다. 김립과 레닌은 임시정부에 대항하는 대규모 민족주의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당의 방침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상해로 돌아오자 김립은 임시정부에 대하여
조선인민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라고 요구하였다.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 러시아, 미국, 만주 등지에서 600명의 대표들이 왔다. 김립은 예의 20만 루블을 임시정부에 건네주기를 거절하고는 인민회의 준비위원회 쪽으로 돌렸다. 1924년에 한 달 동안 이 회의는 단일한 활동 방향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통일점도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두 파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다. 회의에서는 두 노선이 대립하였다. 1. 임시정부를 개편하고 강화하여 조선혁명을 지도하도록 하자는 노선과 2. 임시정부가 무용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독립을 지향하는 커다란 단일 민족혁명정당을 조직하자는 노선. 1924년 6월 어느 날 저녁 김립은 인력거를 타고 가다가 임시정부 측 정적에게 뒤에서 저격을 당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은행에서 20만 루블을 꺼내어 사용해버렸다. 김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동희는 대단히 격노하였다. 또한 이동희 자신도 1928년 블라디보스톡 근교에 있는 자택에서 죽었다. 당시 이동희는 60이 넘었었다. 1924년 이후 이동희는 대단히 불행하였다. 1924년 그 사건 이후 임시정부는 모든 권력과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안창호와 이광수 1920년 상해에 도착했을 당시 나는 단지 약간의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가진 한 명의 민족주의자였다. 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으며 재반 정치 사상과 논리가 서로 각축하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처음에는 자연히 민족주의자의 문화 그룹에 들어갔으며 그 후 어느 정도 공부와 관찰을 하고 나자 테러리스트와 무정부주의자들에게 기울어졌다. 그것은 민족주의자의 강령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공산주의 운동은 이제 막 싹트고 있었으므로 나는 마르크시즘에 대해서도 별로 몰랐으며 레닌주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다. 내가 상해에서 최초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민족주의의 쌍벽으로 이름난 안창호와 이광수였다. 이 두 사람은 조선에서 사제지간이었던 때부터 친밀한 동지였다. 이광수는 내가 일하고 있던 독립신문의 편집장이었으며 또한 잡지 젊은 조선의 편집장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외놈이 만든 교과서가 창조해내는 신화를 깨뜨리기 위하여 국사를 다시 집필할 목적으로 설치된 임정사료편찬위원회의 주임이기도 하였다. 안창호는 임시정부의 노동총판이었으며 또한 흥사단의 지도자였다. 흥사단은 그가 1916년에 창설한 단체이다. 내가 이광수한테서 받은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안창호한테서 받은 영향은 내가 이제까지 받은 영향 중 두 번째로 커다란 영향이었다. 가장 강한 영향을 준 사람은 금강산 승려 출신의 공산주의자인 김충창이었다. 이 사람은 그 후 1922년에 북경에서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 또한 내가 세 번째로 커다란 영향을 받은 인물은 해류풍 소비에트의 지도자 팽배였다. 이 사람은 1928년에 만났다. 안창호는 나에게 실제 정치를 가르쳐 주었고 김충창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가르쳐 주었으며 팽배는 야전에서의 혁명 전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 밖에는 나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 1922년 이후 나의 이론적 배경은 확실히 정해졌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행동과 전술에 대해서는 어떤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안창호와 이광수는 조선 청년들을 감화시키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거의 매일같이 그들 집을 찾아갔다.
어떤 때는 조선 소녀가 우리들을 맞이하였다. 이 모임은 토론회와 비슷한 것이었다. 우리는 정치 문제나 역사 문제에 대하여 아주 오랫동안 논의하였다. 이광수와 안창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혁명은 아직 요원하다. 너희들은 지금은 장래를 대비하여 공부를 해야만 한다. 너희 가족들도 생활비를 대주며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흥사단에 입단하였다. 흥사단은 상해에만 80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지부를 두었다. 비록 비록사는 말이 최고 신분인 학자를 지칭하는 옛말이기는 하지만 흥사단이라는 이름은 유병회라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이전의 조선 사회에서는 사가 최고의 신분이었다. 두 번째는 농부, 세 번째는 노동자, 네 번째는 상인이었다. 안창호는 평양 북원 강서 지방에 있는 중류지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정규 교육은 전혀 못 받았지만 독학을 하였다. 안창호는 16살에 조선 개혁운동에 참가하여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아로새겨진 열렬한 대중연설을 하였다. 그래서 이동희가 군사 지도자가 되었던 반면 안창호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는 대중연설가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습관적으로 조용하였으며 조그마한 일에는 별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일단 행동 노선을 결정하면 결연히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대개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안창호는 1900년경의 3.1 내각을 강요했다. 그래서 내각이 붕괴되자 해외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에 귀국하여 조선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이 신문은 결국 구한말 정부에 의해 이름이 바뀌어 인수되었다. 1907년 안창호는 시위운동을 조직하고 대중에게 강연을 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그는 모든 조선 민족주의자들의 지도자였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자 그는 중국의 청도로 다시 그곳에서 캘리포니아로 망명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고 신문도 발행하였다. 안창호는 미국에서 많은 노래와 이야기를 배웠다. 그는 특히 흑인 연가를 좋아하였으며 나에게도 몇 곡 가르쳐 주었다. 상해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올드 블랙 조, 켄터키 옛집, 주인은 찬 땅속에 등의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는 조선에 있는 자기 학교에서도 이 노래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달밤이면 대단히 애창되게 되었다. 조선 사람들은 대개 사별이라든가 향수, 불행 등을 주제로 한 슬픈 노래를 사랑한다. 그래서 흑인 멜로디가 커다란 호소력을 갖는다. 나 역시 이런 옛 노래를 좋아하였다.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미국 노래는 내 푸른 하늘이다. 이 노래는 1931년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며칠 뒤에 조선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처음 들은 노래이다. 조선에서는 이 노래를 저녁 강이라 불렀는데 우리는 이 노래를 구슬픈 목소리로 아주 느리게 부른다. 1919년 민족운동의 물결이 일어나자 안창호는 상해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5년 후에는 임시정부와 사이가 틀어져서 캘리포니아로 되돌아갔다. 192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산주의 서적을 자택에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거되었지만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날 석방되었다. 그 이듬해에 그는 또다시 상해로 돌아와서 많은 단체를 조직하였다. 상해사변이 일어난 이듬해 봄에 그는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되어 일본 측에 인도되었다. 그 이유는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나 일본이 관원 문명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서울로 압송되었지만 재판부는 그를 석방해 주었다. 그러나 경찰은 독립운동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그를 체포하여 1년간 감옥에 가두었다. 이광수가 자기 신문을 총동원하여 압력을 가한 결과 안창호를 석방시킬 수가 있었다. 동아일보사에서는 안창호를 주필로 데려오려고 하였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현재 안창호는 서울에 있지만 활동을 중지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부르주아의 가장 유력한 정치 지도자이다. 안창호가 부르주아적 원칙을 따르는 민주적 대중운동을 대변하는 반면에 이광수는 그것과 평행한 상층 부르주아와 부르주아 지식층의 자유주의적 문화운동을 대변하고 있다. 이광수는 프롤레타리아의 세력 중대에 반대하지만 안창호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역할을 인정한다. 이광수는 가부장제 귀족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안창호는 참으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자이다. 순몽과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중국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함과 동시에 안창호는 공산주의 이론과 전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안창호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직 미숙한 조선 공산당을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광수가 청소년 시절에 동경에서 인력거를 끌면서 고학으로 대학을 다녔다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하였다. 그는 1924년경 사이도 총독의 초청으로 조선에 돌아와서 동아일보와 청소년을 위한 자유주의 잡지인 동광의 주필로 노릇을 하였다. 이광수는 조선 최초의 현대작가이며 지금도 제1인자이다. 그는 장편소설, 단편소설, 평론, 시집, 역사책 등 20여 권에 가까운 저서를 집필하였다. 이광수는 톨스토이주의자로 비장한 희생정신과 가부장적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